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단원 FM. 행복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현재의 고단함을 참아야 얻어낼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그저 우리 삶의 끝에 다다르기까지의 매일매일 과정 속에 있을 뿐이다. 맛있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무얼 먹을까 고민하는 시간, 좋아하는 이들과 밥을 먹으러 가는 그 길에 행복이 있다. 나의 매일을 이끄는 것은 행복이라는 당근이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삶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 오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단원 FM 88.7MHz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가칭 길지사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성령입니다. 길고양이에게 가장 힘든 계절 겨울입니다. 차가운 바람과 영하의 기온 속에서 따뜻한 집과 보호자가 없는 길고양이들은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배려와 실천이 그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길고양이의 겨울 보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고양이 집사이신 김한선님의 리듬 속의 그 춤을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최고의 미모와 화려한 춤 그리고 가창력까지 겸비한 정말 그 시대에 제일 핫한 가수였습니다. 남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김한선 가수이고요. 요즘 럭키라는 노래로 다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피할 곳이 없는 길고양이에게는 작은 쉼터가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재료로 쉼터를 만들어 볼까요? 스티로폼 박스를 준비합니다. 튼튼하고 일정한 크기의 박스가 좋습니다. 한쪽 면에 고양이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어 주시고요. 바람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입구는 좀 작게 만들어 줍니다. 박스 안에 고무 매트나 집단을 깔아 보온성을 높이고 젖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스 겉면을 방수 비닐이나 테이프로 감싸 비와 눈을 막아줍니다. 눈이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쉼터 입구를 벽 쪽으로 향하게 해주면 바람을 좀 더 잘 막을 수 있겠죠. 겨울철에는 물이 얼기 쉬워 길고양이들이 물을 마시기가 참 어려운데요. 또한 체온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따뜻한 물을 준비해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주시고요. 금속 그릇은 물이 빨리 얼 수 있으니까 금속 그릇보다는 플라스틱 그릇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에게 칼로리 높은 사료를 급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겨울에는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길고양이 아이들에겐 필요할 겁니다. 음식은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제 시간에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고양이들을 해당 장소를 기억하고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릇을 바람이 덜 부는 곳에 놓으면 얼지 않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겠죠. 길고양이들은 따뜻한 자동차 엔진룸을 찾아 자동차 본넷 안으로 들어가 쉬곤 합니다. 출발 전 간단한 점검으로 고양이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겠죠. 출발 전 본네트를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고양이에게 신호를 해주시고요. 고양이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여닫고 소리를 내어 확인합니다. 고양이들이 타이어 주변이나 밑에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작은 습관이 길고양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겨울은 출산이 길고양이에게 더욱 큰 위험이 되는 시기입니다. 번식을 막아 건강을 지키고 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는 중성화 수술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성화 수술은 길고양이들의 과잉 번식을 막을 수 있고요. 또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 동물보호단체나 지자체의 TNR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NR 후에는 꼭 고양이들이 안전하게 원래 장소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의 왼쪽 귀 끝 1cm 정도 잘려있는 것을 볼 텐데요. 그런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마친 고양이라는 뜻입니다. 길고양이에게 도움을 주는 만큼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먹다 남은 음식은 주변에 두지 말고 치워주시는 게 좋고요. 길고양이 쉼터가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테고요.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이웃의 이해를 구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민원을 줄일 수 있고요. 고양이와 사람 모두에게 득이 되겠죠. 고양이들은 매서운 겨울을 홀로 버티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그들에게는 생명을 이어가는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답니다. 스티로폼 쉼터 하나, 따뜻한 물 한 그릇, 그리고 중성화 수술과 같은 책임 있는 행동이 함께한다면 길고양이들도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길고양이와의 공존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길고양이들이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과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길고양이들인데요. 왜 길고양이들은 도시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까요?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죠. 또한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 도심 한복판을 돌아다니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현대화된 도심 속에서 길고양이들이 살아가기엔 안전한 환경이라고 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길고양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질까요? 우선 지자체별로 TNR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캣맘 캣데디라는 또는 동물단체를 만들어 급식소 설치 및 운영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노력 덕분에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길고양이와의 공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길냥이 혐오자들은 대부분 불결하다, 더럽다 라는 이유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양이는 아주 깨끗한 동물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쥐약이나 독극물을 뿌려서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생명 존중 의식이 부족하다는 말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길고양이는 인간에게 유익한 동물이며 반드시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 할 보호 대상입니다. 길고양이가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쥐들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심의 번화가에는 길고양이를 찾아보기가 아주 드물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 번화가 골목에서는 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고양이라는 천적이 없기에 쥐들이 활개를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고양이들이 있는 곳에는 도심이든 시골이든 고양이의 존재감만으로도 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겠지요. 그만큼 길고양이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놓고 이웃 간 갈등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런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캣맘에 대한 오해에서 좀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둘째는 일부 시민들의 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편견입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어볼까요?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길고양이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뜯는 행위, 또 배설물과 그 냄새, 발정 및 영역 다툼에서 따른 소음 등을 이유로 듭니다. 캣맘에겐 밥을 줘서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난다며 불만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캣맘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챙겨주면 오히려 길고양이로 인한 불만과 민원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먹이를 먹을 수 있다면 길고양이는 음식을 찾으려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뜯지 않게 됩니다. 괜찮은 밥자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길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출이 적은 조용한 장소가 좋고요.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차장, 도로 주변은 적절한 장소가 아닐 겁니다. 또 맨 바닥에 먹이를 주는 건 위생에 좋지 않으니 가능한 그릇에 사료를 담아서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릇이 없다고 하면 전단지 종이라도 깔고 그 위에 사료를 놔서 먹이는 게 좋겠죠. 일부 캣맘님들은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매정하다며 비난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길고양이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갈등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웃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고양이가 들어온 건 삼국시대로 추정이 되는데요. 저번 주에도 제가 방송에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가 전래되면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경전을 쥐가 갉아먹는 것을 막기 위해 고양이를 들여왔을 것으로 추측을 하죠. 실제로 신라 왕궁 유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고양이 뼈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고양이는 숙종의 애미였던 금손이라는 노랑이입니다. 숙종이 승하하자 식음을 전폐하고 임금을 따라 죽었다고 하여 의로운 고양이로 여겨 숙종릉 인근에 묻어주었다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고양이는 5,000년 이상 인류와 함께 해왔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어원은 골 플러스 앙이가 합쳐진 고랑이에서 비롯되었는데 괭이, 도냉이, 고니, 앵고, 살찐이, 나비, 최근에는 냥이란 애칭으로 많이 불러집니다. 길냥이는 길고양이에서 길에서 산다는 장소적 의미가 내포되고 있고요. 한국에서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길어야 3년 정도인데요. 집고양이가 평균 15년 이상을 사는 것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되지 않죠. 여러 위험이 있지만 길고양이에겐 제일 위협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인간만의 공간이 아니죠. 동물들과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인정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토종 고양이를 코리안 쇼트헤어, 줄여서 코숏이라고 종을 구분하는 명칭은 아니고 편의상 아메리칸 쇼트헤어의 명칭을 빌려서
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고양이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고양이를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아직도 고양이 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랑이, 털빛이 노랑색, 가장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고양이죠. 진리의 노랑둥이란 말이 있고 줄무늬와 얼룩무늬가 있습니다. 고등어, 털빛은 짙은 회색이며 줄무늬 모습이 고등어 같다. 노랑이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길고양이입니다. 삼색이, 흰색, 검은색, 오렌지색 세 가지 색이 섞인 고양이. 삼색이는 대부분 암컷이라고 합니다. 또 카오스가 있겠죠. 카오스는 기본적으로 삼색이와 비슷한 털색인데 그중 흰색, 검은색, 오렌지색이 불꽃처럼 온몸을 뒤덮은 그런 고양이를 말하죠. 삼색이랑은 약간 좀 다르겠죠. 턱시도, 마치 턱시도 입은 것처럼 가슴과 얼굴 일부는 하얀 털이고 나머지는 검은색 털을 띠는 고양이죠. 젖소의 무늬를 연상하면 아마 되실 것 같고요. 올블랙, 온몸이 까만 털로 뒤덮인 올블랙 고양이가 있고요. 그럼 고양이 종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고양이 용어사전도 한번 알아볼게요. 고양이 용어사전. 고양이의 우리가 집사, 악행이, 성묘, 간택당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악갱이는 아기 고양이를 부르는 말이고요. 성묘, 다 자란 고양이죠. 집사, 고양이 반려인, 고양이를 모시고 산다는 의미로 집사라고 하는 거죠. 간택, 고양이로부터 집사로 선택받는 일. 우다다, 사냥 본능과 질주 본능을 놀이로 승화시킨 습성. 똥꼬하이, 대소변 후 기분이 좋아진 상태. 우다다로 이어질 때가 많죠. 똥꼬발랄, 기분 좋게 꼬리가 올라가 똥꼬가 보이는 상태인데 고양이의 발랄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궁디팡팡, 우리가 엉덩이를 이렇게 두들겨주는 걸 궁디팡팡이라고 하는데요.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두들겨주는 행동. 발정기 고양이들이 엉덩이를 두들겨주면 상당히 좋아하죠. 식빵 자세, 앞발을 가슴 안으로 밀어놓고 납작 엎드린 상태가 식빵을 닮았다고 해서 식빵 자세라고 합니다. 냥모나이트, 둥글게 말고 자는 모습이 암모나이트를 닮았다고 하여 일컬어지는 말이고요. 또 하악질, 상대를 위협하거나 공격 의사를 표현할 때 하악 소리를 내며 하는 게 하악질이죠. 콜링, 발정기의 암컷이 수컷을 유혹하기 위해 신호처럼 내는 울음소리. 중성화 수술하면 싹 사라집니다. 가르릉, 골골송, 기분 좋을 때나 만족감 느낄 때 내는 소리죠. 가슴 부위에서 미세한 모터 소리 같은 가릉가릉 소리가 나죠. 꾹꾹이, 어릴 때 어미젖이 잘 나오도록 누르던 행동이 습관으로 남아 커서도 사람이나 베개 등에 대고 누르는 행동을 말합니다. 쭈쭈비, 어미젖을 빨던 행동이 남아 사람의 배나 손가락, 옷자락을 빠는 행동. 가끔 고양이들한테 보일 때가 있죠. 발라당, 배를 보이며 좌우로 뒹굴거리는 행동. 싸울 의사가 없음을 표시. 사람에게 사료나 간식을 달라고 애교를 부릴 때도 많이 하는 행동이고요. 사람에 대한 친하다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발라당이. 그루밍, 온몸을 구석구석 혀로 핥아서 털 고르게 하는 행동. 고양이 세수를 말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스크래치, 나무나 벽 등을 긁는 행동. 고양이는 발톱이 자라면 끝부분이 벗겨지는데 스크래치는 발톱을 정리하는 행동이죠. 죽은 발톱은 빠지고 또 새 발톱이 자라고 이런 행동을 스크래치라고 합니다. 스프레이, 자신의 소변을 뿌려 영역 표시하는 행위. 보통 나무, 기둥, 벽, 가구 등 이런 목표물에 많이 스프레이를 하게 되죠. 이것도 수컷들은 중성화를 하면 많이 없어지게 되죠. 헤어볼, 털을 고르는 동안 그루밍 과정에서 삼킨 털 뭉치. 배변을 통해 일부 배출되고 위장에 남은 것은 구토를 통해 배출되기도 합니다. 길고양이는 주로 강아지 풀, 보리싹, 밀싹 등을 먹어서 헤어볼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냥빨, 집고양이 경우 목욕시키는 것을 빨래와 연관지어 말하는 거고요. 솜방망이, 찹쌀떡, 앞발을 가리킵니다. 젤리, 발바닥에 말랑말랑한 부분이죠. 색에 따라서 핑크 젤리, 초코 젤리, 포도 젤리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TNR, 고양이 개체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중성화 수술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고요. 임보, 고양이를 사람이 임시 보호하는 것, 임보라고 하고요. 땅콩, 수컷의 생식기,
저희가 중성화 수술하러 갈 때 보통 땅콩 떼러 간다고 많이들 표현하시죠. 맛동산, 모래가 묻은 고양이 똥, 맛동산 과자 모습 같아서 맛동산이라고 많이 하고요. 감자, 고양이들이 소변 볼 때 모래가 응고하여 만들어지는 둥그런 덩어리를 감자 캔다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죠. 마지막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다, 고양이 별로 떠나다. 이 말은 세상을 떠남의 은유적 표현이겠죠. 이번에는 고양이 신체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인간보다 많은 뼈를 가지고 있으나 쇄골이 없어 작은 구멍에도 머리만 통과하면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의 눈은 원시여서 가까운 물체를 잘 식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시야가 발달해 움직이는 물체는 금세 감지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는 푸른 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점차 호박색이나 초록색 등 고유의 색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생맹이라기보다는 적녹생명입니다. 적색과 녹색은 흰색으로 보이고 파란색과 노란색 정도만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색채 구별보다는 물체의 크기, 모양,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양이 수염은 제2의 눈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데요. 바람의 방향을 감지하며 자신의 앞에 놓인 대상과의 거리 또한 수염으로 측정을 하죠. 개보다 뛰어난 청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의 발소리나 자동차 엔진 소리도 구분할 수 있어 그 캣맘에 자동차가 오면 고양이들이 우르르 마중 나오는 경우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그루밍의 비밀. 고양이들은 앉아있으면 대부분 그루밍을 많이 하는데요. 하루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는데 깨어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그루밍으로 보냅니다. 그루밍은 체온 조절에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그루밍을 하고 나면 한결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그루밍을 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이며 서로 친근감의 표시이기도 하죠. 저희가 고양이들이 많이 아팠다가 회복될 때 고양이 스스로 그루밍을 하면은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느낄 것입니다. 고양이 발라당의 비밀. 자신의 치약적인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공격 의사가 없다는 표현이고, 어미 앞에서 한다면 반가움의 표시이고 신뢰의 표시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경우는 신뢰감과 유대감 표시, 개와는 달리 만져도 돼라는 의미까지는 아니므로 허락 없이 만지면 스크래처로 변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다칠 수도 있겠죠. 고양이의 꼬리 언어. 꼬리를 높이 치켜든다면 당신은 그 고양이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꼬리털을 바짝 부풀린 경우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꼬리를 확 세운 경우, 이 경우는 화났다거나 공격 의사가 있다는 신호이며, 꼬리를 뒷다리 속으로 말고 있으면 극도의 공포를 표시하는 거고, 일상적인 상태에서 살짝 내리고 있으면 매우 평온한 상태라고 합니다. 꼬리가 짧은 고양이,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임신묘의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병약한 경우, 근친 교배의 경우도 그렇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유전적인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우리 캣맘 분들의 자세. 길고양이가 원하는 것은 고급 사료가 아닙니다. 마음이 담긴 한 끼이며 매일같이 자기를 위해 찾아오는 캣맘의 발자국 소리에 맞춰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더없이 큰 힘이자 위안이기도 하겠죠. 처음부터 무리하게 고급 사료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의 경제 사정에 맞춰서 아이들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밥 주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정 그릇을 사용해 사료와 물을 급여한다. 오래 묵은 밥은 벌레가 꼬이고 환경에 좋지 않기에 한 번에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가끔씩 사료 가리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습관식은 주되 먹고 나면 바로바로 치워서 벌레가 꼬이는 일을 방지하는 게 좋고요. 겨울철에는 얼기 때문에 습관식보다는 영양가 있는 베이비 사료 위주로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길고양이에게 자주 생기는 질병이 물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료를 준다면 꼭 물과 함께 주셔야 합니다. 물은 길고양이에게 생명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길고양이에게 밥자리는 가급적 고양이 몸이 노출되지 않는 장소,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장소면 더 좋고요. 밥그릇도 눈에 안 띄면 좋겠죠. 고정 밥그릇은 뚝배기 같은 무게감 있는 게 좋고, 플라스틱 밥그릇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밥 주는 시간대는 주로 아침 일찍이나 저녁이 좋고요.
사람들의 노출을 피할 수 있고 불법 포획업자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대가 좋을 겁니다. 잦은 캔 급여는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캔을 독차지하려고 고양이들 간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양치질을 해줄 수 없기에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합니다. 건강상으로 캔보다는 사료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을 주기 어려운 환경에선 습간식을 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습식간식은 약 74%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니까요. 대신 습간식을 줬을 때는 꼭 아이들이 먹었나 확인하고 다 먹고 나서는 그릇과 그 습간식 남은 걸 치워주는 게 좋겠죠. 겨울철에는 물에 설탕을 조금 타서 주면 물이 어는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핫팩을 놓고 그 위에 물그릇을 올려두거나 생수 대신 닭국물을 끓여서 주면 완전 얼지 않고 셔비처럼 얼기에 고양이가 녹여 먹을 수 있겠죠. 저도 가끔 생닭을 사다가 삶아서 뜯어서 고기는 아이들한테 주고 닭국물도 한 번씩 따뜻하게 데펴서 아이들한테 먹이는데요. 상당히 좋아들 하더라고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살처분 방법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줄임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한 지역에 살처분을 하면 빈자리에 새로운 길고양이가 계속 유입되고 오히려 암컷의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길고양이를 살처분하면 쥐들의 왕성한 번식 환경이 조성되기에 쥐는 각종 질병을 옮기는 개체이기에 중세 유럽에선 대대적 살처분 후 흑사병이 유럽을 더 휩쓸기도 했다고 합니다. 길고양이 개체수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성공적인 방법은 TNR밖에 없습니다. TNR은 특히 사후 관리가 핵심이고요. TNR 후 야생성이 줄어든 길고양이에게 사료와 물을 정기적으로 공급하여 자기 영역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수컷은 TNR을 하면 영역에서 밀려나거나 영역을 떠난다는 것은 속설에 불과합니다. 영역을 이탈하는 수컷은 전체의 10%에도 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컷은 TNR 후 비만으로 인한 요도결석을 굽는데 이는 3% 미만이라고도 하고요. 흔한 고양이의 민원 사례 중 가장 많은 영역 싸움 소리와 발정으로 인한 소음, 또 개체수 증가, 스프레이로 인한 악취 등이 TNR로 대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길고양이 출산 시기가 다가오는데 인위적인 양주부로 어미 고양이와 아기 냥이가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기 고양이가 울고 있다면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은 지켜보아서 어미가 오는지 살펴보셔야 하고요. 또 섣불리 아이를 만지면 아기 고양이의 냄새가 달라지므로 어미 고양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길고양이 입양 시 적응을 돕기 위해 출근할 때 TV를 켜두거나 라디오를 켜두면 사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하프 음악이나 유튜브에 있는 골골송 등을 켜놓고 나가는 것도 적응을 돕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기 고양이는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까요? 보통 생후 1주 동안은 배변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요. 배변 유도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물을 적신 휴지나 거지로 항문 주위를 살살 문질러 주거나 톡톡톡톡 쳐주면서 배변을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4에서 5주에는 이유식과 물에 불린 사료 등으로 급여를 해주는 것이 가능하고요. 베이비 사료를 물에다 불려서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화장실 배변 훈련을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생후 6주 정도에서는 베이비 사료 급여가 가능할 테고요. 생후 50일이나 몸무게 최소 1kg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예방접종 백신을 하는 것도 좋고요. 생후 5, 8개월 사이에 발정기를 맞이하는데 발정기가 되기 전에 5, 6개월 사이에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최소 몸무게는 2kg 이상이 돼야 될 겁니다. 발정기에 방충망을 뚫고 탈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중성화 수술을 이 때문이라도 꼭 해주는 것이 좋고요. 특히 아이들의 건강상으로도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돌보는 고양이라면 3종 종합 백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러스성 비기관염, 칼리시 바이러스, 범백혈구 감속증, 예방 백신 등이 다 있을 겁니다. 1차 접종 후 보통 4주 간격으로 총 3차까지 접종하면 되고요. 3차 접종 후에 약 한 달 후쯤에
항체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항체가 빵빵하게 있다고 하면 추가 접종 없이 1년에 한 번씩 종합백신을 맞추면 될 테고요. 만약에 항체가 빠진 게 있으면 그거 위주로 다시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어떠신가요? 좀 길고양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시아 노래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2000년대 중반 최고의 여성 보컬 그룹이었던 시아인데요. 남규리, 김현지, 이보람 씨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룹이죠. 정말 팬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좋아했던 그룹이고요. 모처럼 시아 노래가 생각이 나서 이번에는 시아 노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너를 사랑한 죄로 깊은 한숨으로 하루를 보내고 입을 막아도 눈을 가려도 너 하나만 찾게 돼. 애써 추억을 삼켜봐도 다시 내 가슴에 남아서 네 이름만 또 부르게 돼. 네가 보고 싶어. 널 사랑하니까 전부니까 내 삶 널 위해 쓰고 싶어. 10번을 웃고 1000번을 울더라도 너 하나만 사랑하고 싶어. 세상 앞에 크게 소리치고 싶은데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서 오늘도 살아가. 약한 가슴 때문에 네가 없이는 난 안 될 것 같아. 다시 생각나 다시 찾게 돼. 추억이란 몹쓸 말. 좁은 나의 사랑 때문에 네가 너무 힘들었나 봐. 널 사랑했던 어리라면 내가 다 받을게. 널 사랑하니까 전부니까 내 삶 널 위해 쓰고 싶어. 10번을 웃고 1000번을 울더라도 너 하나만 사랑하고 싶어. 세상 앞에 크게 소리치고 싶은데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서 오늘도 살아가. 너 없이는 하루도 자신 없어. 어떻게 널 잊니 어떻게 지우니 아파도. 이별 앞에 웃을 수 있는 건 네가 선물한 추억 때문에. 사는 동안 언젠가 날 찾을지 몰라. 그리워 난 그리워서 오늘도 기다려. 시아의 미친 사랑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을 느낄 때 가장 흔한 행동은 역시 스프레이죠.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 받은 고양이에게 평온함을 찾아주는 방법은 장난감으로 충분히 놀아주는 것이고요.
고양이 낚싯대나 레이저 포인트로 놀이 시간은 10분 안팎으로 짧게 자주 놀아주면 좋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자주 놀아줄 수 없을 때는 고양이 스스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도록 해줘야 또 좋을 것 같고요. 고양이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항생제를 먹여야 할 때가 좀 많이 있는데요. 항생제는 물약과 알약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알약으로 많이 줄 텐데요. 쓴맛이 나기도 하기에 향이 강한 캔이나 추루 등과 함께 먹이는 게 좋고요. 물기가 많은 캔은 알약이 녹아 쓴맛이 나기에 물기가 없는 캔을 한 숟가락 퍼 중간에 콕 박아서 먹이거나 추루에 타서 먹이면 좀 수월하게 먹일 수 있을 겁니다. 치주염과 구내염으로 고생을 하는 고양이들도 많은데요. 항생제는 일시적인 것이며 내성이 생기거나 장기 복용 시 간이 손상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때 항생제의 의존을 줄이면서 환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락토페린입니다. 일종의 건강보조식품으로 포유동물의 젖이나 모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죠. 락토페린은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주며 변비가 있는 고양이에게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타우린은 고양이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아르기닌, 카르니틴, 타우린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타우린은 눈, 심장, 간에 좋다고 합니다. 타우린은 건강식품으로 장기 복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사료에 골고루 뿌려주시면서 구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료를 못 주는데 길고양이에겐 사료만 먹여도 건강할까요? 저렴한 고양이 사료에도 살아가기에 필요한 영양분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를 뜯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죠. 건강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사료에 엘라이신이나 타우린을 뿌려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산료나 입맛이 떨어진 양이들을 위해서 가끔 닭을 삶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고양이에게 멸치, 닭고기, 게사료, 소금을 먹여도 될까요? 하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임시방편으로 멸치는 물에 씻어 짠맛을 없애서 주는 게 좋고요. 닭은 생닭으로 뼈를 발라주면 좋은데 우리가 생닭으로 뼈를 발라서까지 이렇게 주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삶아서 연골과 살 위주로 줘도 됩니다. 저는 닭을 삶은 국물도 같이 먹이기도 하고요. 게사료는 임시로 주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주면 고양이에게 필수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좋지 않고요. 잘못된 상식 중 하나가 소금이 독이라는 건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땀으로 염분을 배출하지 않으나 소변을 통해서는 배출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고양이에게 해로운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날달걀은 기생충, 살모넬라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먹이지 마시고요. 삶은 달걀 흰자는 조금씩 먹여도 된다고 합니다. 포도는 신장 손상에 위험이 있으니 절대 먹이면 안 되고요. 잔여물은 염분이 과다함으로 주지 말아야 합니다. 건어물은 염분이 과다함으로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먹는 우유는 주지 마시고요. 고양이 전용 우유는 좋습니다. 아보카토는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먹이지 마시고요. 날고기나 생선은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무조건 해로운 음식은 아닙니다. 길에서 사는 고양이에겐 불가피할 수도 있을 테고요. 초콜릿은 고양이에게 가장 위험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중독에 이를 수 있고 소량만 섭취해도 구토, 설사, 유발, 심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하니 절대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입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도 좋지 않고요. 파, 마늘, 양파는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양제에 포함된 마늘 등 생마늘이 아닌 경우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고양이에게 위험한 식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백합, 하이신스, 양귀비, 튤립, 나팔꽃, 진달래, 펜지, 제비꽃, 은방울꽃 등이 있을 거고요. 사료에 혹시 우리가 사료를 여름에 주다가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개미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고무판이나 바닥에 굵은 소금을 깔고 사료 그릇을 두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사료 그릇에 식초나 레몬즙을 바르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사료 그릇에 고무줄 2개 감아두면 또 개미가 안 온다고도 하는데요. 커다란 그릇에 물을 붓고 그 안에 사료 그릇을 두는 경우가 아마 현재 캣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일 겁니다. 간혹 고양이가 쥐나 뱀을 물어다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이런 행동은 캣맘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거나 혼을 낸다면 고양이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고양이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라 생각하고 기뻐하고 고양이를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사체는 고양이 몰래 처리하시고요. 고양이는 밥을 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에게 보답으로 선물을 가져오는 흔치 않은 동물입니다. 자신이 사는 환경에 따라 쥐나 뱀, 새 등을 선물로 가져옵니다. 드물게 나뭇잎이나 꽃, 나무 열매 등을 선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캣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 고양이의 정성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양이에 관한 명언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고양이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고양이는 신이 빚어낸 최고의 걸작이다.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바로 고양이와 음악이다. 고양이는 세상 모두가 자기를 사랑해 주길 원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고양이는 9개의 삶을 산다. 3개는 놀이를 하며 지내고 3개는 방황하며 지내고 나머지 3개는 한 곳에 머물며 지낸다. 개는 우리를 올려다보지만 고양이는 우리를 내려다본다. 마지막으로 만약 주인 없는 길고양이와 친구가 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운이 좋은 것이다. 명언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저는 특히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바로 고양이와 음악이다. 이 글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영탁의 막걸리 한 잔입니다.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던 이가 빠졌던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서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를 달래주시며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살림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를 달래주시며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영탁의 막걸리 한 잔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책적으로 길고양이에 대해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보도 그렇고 사람과의 공존이 왜 필요한지 등등 이런 측면을 정부 측에 한번 의견을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캣맘 등에게 교육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민간인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교육을 하듯 직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스타나 SNS 상으로 길고양이 가이드라인이 잘린 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또한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길고양이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여주며 설득과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캣맘들과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는 형태는 전국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사례들 소개를 통해 어떻게 캣맘이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캣맘들과 주민들과의 갈등은 사소한 감정 싸움에서 자존심 싸움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요즘은 고소고발까지 하고 있으니 갈등의 골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 갈등이 쉽게 봉합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노하우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캣맘과의 갈등은 이미 개인끼리는 중재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도가 지나치고 있고요. 감정적 대결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안산시의회 의장을 만나 안산에도 길고양이 밥 주는 문제로 주민 간의 다툼이 많다. 공무원들이 이런 쪽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으니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중재를 하는 사람에게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시민중재위원 위촉을 해줄 수 있겠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못하는 일은 전문가를 위촉해 분쟁에 대한 중재를 맡겨도 큰 도움이 되고 주민들 간의 불신과 오해를 풀어주는데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은 너무나 필요한데 민관, 단체 모두 이 부분의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다라는 조항이 아직도 있는 상황에서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뇨. 웃기지 않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라는 조항 삭제부터가 가장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동물학대법 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폐해로 개와 고양이를 마음에 안 들면 마구 물건처럼 버리고 학대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팽배해져서 너무도 쉽게 동물들을 버리고 학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또한 그깟 동물이 대수라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는 경우가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법을 보면 우리나라의 후진적 수준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관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절실하다고 느끼는데 관련 부처와 동물 복지를 업무로 하는 공무원들도 이런 마인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생각하며 몇몇 공무원들의 태도는 동물 가지고 왜 이런 난리를 치냐는 반응이 많습니다. 또 무엇보다 직무 역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딸리는 경우가 좀 있고요. 전문성이 아예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 전문성 교육이 어떤 영역보다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잠시 스쳐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는 동물보호팀, 동물보호과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소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시면서 좀 연관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의 교육은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해야 합니다. 인식 개선 캠페인은 동물 생명 존중 의식부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이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때 수업 내용이나 교과서 등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지자체와 직장에서도 성폭력 교육이나 성평등 교육을 하듯 길고양이 보호법,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이고 나쁜 가치관은 다른 나라보다 유별나며 유독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할머니들에게 들어봤을 도둑고양이, 고양이는 나쁘다, 고양이는 해코지를 한다 등등 이렇게 오랜 역사적인 긴 시간적인 인식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뿌리가 깊어서 단기간에 변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터미널, 기차역, 지하철, 기차 안, 버스 광고 등 공공시설과 TV, 공익광고 방송 등의 미디어에 일상적으로 노출시켜 시민들의 인식 전환 운동과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의 길고양이에 대한 상식도 너무 많이 부족한 현실이며
이에 대한 설명서를 붙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경기도 모 시에서 각 버스 정류장마다 입간판을 만들고 길고양이 상식에 대한 설명을 붙여두었는데 시민들께서 매우 유용하였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읽으며 길고양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들 하시고요. 이렇듯 고양이에 대한 가치관이 부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된 고양이의 장점이 부각된 매체나 고양이를 직접 접해본 적이 없고 그저 피상적으로 알다 보니 더욱 동물 혐오자들은 늘어나고 동물 혐오를 뛰어넘어 고양이 혐오, 캣맘 혐오로 발전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현상은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이고 기괴한 문제입니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하여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에서 가끔 하는 길고양이 강의도 매우 중요하나 너무 틀에 박힌 경우가 많고요. 일반인들에게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인이 봐도 즐거운 행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설전지 등으로 실시하여 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고양이를 예쁘게 꾸며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고양이를 직접 접해볼 수 있는 입양 캠페인을 자주 실시하여서 입양도 독려하고 고양이의 예쁜 매력을 충분히 일반인들도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사람을 따르는 고양이들을 케이지에 데리고 나와서 공원이나 역에서 후원 모금 캠페인이나 입양 캠페인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외국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가장 유명한 예능은 유기동물 입양하는 예능이 가장 인기라고 합니다. 안락사율이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예능도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안락사율을 낮추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입양에 대한 노력이 너무나 부족한 게 현실이며 시보호소에서는 국가 예산으로 동물을 안락사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이는 선진국의 동물 정책과는 반대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며 예산으로 안락사를 시키는 정책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정책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동네 고양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길고양이를 동네 고양이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동조를 하고 있고요.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길고양이 이름을 동네 고양이라고 바꾼다고 한들 길고양이에 대한 뿌리 깊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도둑 고양이보다는 발전된 이름이긴 하지만 가치관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를 외국과 사례 비교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고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적인 모습을 보이며 고양이는 사랑으로 표현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일본은 고양이에 대한 명칭이 참으로 친근감 있고 사랑스럽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의 길고양이에 대한 명칭은 노라네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생고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는 국민적 사랑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각 학교 그리고 각 동마다 살고 있는 고양이들이 있으며 비닐집도 있고 죽으면 추모하며 사진도 갖다 놓고 꽃도 갖다 놓고 편지도 갖다 놓고 추모하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좀 힘든 일이죠. 또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는 일본인들에게 너무 재미있는 진풍경이 하나 있는데요. 공원이나 학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일본 사람들 옆에 고양이들이 한 마리씩 붙어 앉아 밥을 얻어먹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이를 신고하거나 학대하거나 욕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본도 고양이 사료를 사유지에 놓아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써붙이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은 길고양이, 야생고양이보다는 덜 투박함에도 온갖 구박과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름이 바뀐다고 좋아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현재 문제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동물은 물건이다 라는 동물법 개정이 시급하며 우리의 나쁜 가치관에 대해 자아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으로 TV나 공공시설의 미디어를 통한 공익 캠페인과 교육으로 사람들을 개화시켜 나가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바꿔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길고양이에 대한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풀리시거나 몰랐던 새로운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길고양이들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길지사와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길고양이들을 돌봐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첫 걸음이 길고양이 생명을 살리는 희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길고양이도 우리와 같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동물이고요.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하는 동물입니다. 이제는 길고양이를 배척하기보다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그러한 실천 방안을 서로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어 협의해서 길고양이와 사람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홍보, 좀 더 많은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분들이 1년마다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좀 알만하면 바뀌고 알만하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리가. 그래서 좀 높으신 양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동물보호팀은 최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부서에 최소 2, 3년은 계셔야 되고요. 그 2, 3년 후에 공무원이 일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바뀌어서 인수인계가 되고 또 그 정책에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밥 주시는 캣맘 분이나 동물보호단체 분들과 수시로 미팅을 하고 정보 교환을 하면서 진짜 길고양이들을 위한 또 동물보호를 위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도 같이 의논하고 같이 나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 악동 뮤지션의 후라이의 꿈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끝으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든 높은 곳으로 걸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so long, so long away 난 차라리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자는 계란 프라이 같이 나를 먹일 프라이 고래도 사랑을 찾아 파도를 가를 거라고 다 못해 내 모두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이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하긴 무슨 기회가 어울릴지도 모를 거야 혹시 말아줘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걸 왜 그렇게 반한 죄 지은 게 아닌데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든 높은 곳으로 걸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난